요즘 50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별일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게 되고 부쩍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었다는 것이다. 50대를 기점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 중 50에서 60대 환자는 무려 34%를 차지한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느끼는 불안함,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줄어드는 대인관계가 50대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 50대를 목전에 두고 방황을 한 사람이 또 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은 30대에 형조 참의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자신을 아끼던 정조가 승하한 다음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다산이 한 일은 논어를 읽고 해석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50살에 지천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다산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집필한 논어 고금주는 흔들리는 50대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1.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워진다. 옥냐. 질이란 사람의 내면을 말하고 문은 외면의 반듯함으로 겉모습을 말한다. 공자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질이 먼저다. 그러나 다산은 문이 질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면이 바른 사람은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안정된 사람은 마음 역시 경건하다. 다음은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글이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부터 정리한다.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한다.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명품이 되듯 꽉 찬 내면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명품이다. 2.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주관을 바로 세웠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위정. 공자는 50대를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북이나 공공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북이 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공공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산은 지천명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천명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 영화와 오욕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말로 인해 생긴다. 직접 들은 말이나 떠도는 소문 등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 다음 날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로 하루를 망친 것이다. 그러니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50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할 것이다. 3.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라.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헌문. 여기서 군자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며 소인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킨다. 다산은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군자는 날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 최상의 등급에, 소인은 날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 최하의 등급에 달한다고 했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있다. 사람의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문과 수양 역시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쌓는 것으로 완성된다. 다산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논어에 길을 묻곤 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다산은 묻는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다산의 50에 이르러 새로 쓴 오래된 지혜. 다산의 마지막 질문. 50대 김 부장의 사연. 30대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 쉬며 일했습니다.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꿈은 3순위가 되어 수십 년을 보내고 50에 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좀 크니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으며 공허가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50의 바다에서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대부분의 50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이 50은 숨막히게 달려온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 전반이야 부모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공자의 말을 전하는 논어는 2500년 동안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논어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1. 50 넘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 논어에는 공자가 말한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타인을 헐뜯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7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40이 지나기 전에 무조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움을 즐기세요.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배움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했던 공자도 호황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나이 50에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도 아닌 일이 큰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선 격리부에서 해주던 세금 신고도 신상 노트북 사는 일도 혼자 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50대가 무난하게 회사를 다니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50에도 배움은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하기, 스마트폰 다루기 같은 잡학도 필요하지만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강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학은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여행 전문가가 되고 고구마를 오래 키우면 고구마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여지하의 정신을 키우세요. 공자는 논어에 일관성 있게 여지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여지하는 어떻게 하지? 하고 궁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어디서든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궁리를 거듭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준비해왔을 것입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묻어갈 수 있었지만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4.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쓰세요. 공자는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이기면 번지레하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60살에 은퇴한 어느 노교수는 죽기 전에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50을 계획하겠습니까?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50에 있는 논어. 동창회에 참석한 50대 창근씨. 그동안은 자녀, 건강이 대화 주제였지만 최근에는 은퇴가 주요 화제가 되었다. 올해 대기업을 퇴사한 한 친구는 긴 여가 시간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징벌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막상 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를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한 선배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 선배, 얼마 전에 부인이랑 이혼했대.
창근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은퇴 이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정년 이후의 삶은 막이 내린 뒤의 인생이 아니라 제2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67세의 철학자인 그가 제시하는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공헌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 소속이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져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공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공헌감은 간단히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다.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헌감에 있다고 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으나 바쁜 생활을 하는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다. 마침내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했다. 그는 그 일에서 공헌감을 느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진다. 2.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던 부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고려한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일 핑계를 댈 수 없다. 집에서 짜증이 나도 일터로 도망갈 수 없다. 퇴직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언제나 배우자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한다. 이제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한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후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한다. 3.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전문가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일이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꼭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보는 게 먼저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다르게 일할 수 있다. 인생 2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년 이후 더 자유롭고 행복한 본연의 나로 사는 법.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스포츠 선수, 아이돌, CEO까지 이른바 영앤 리치로 불리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연일 화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나도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달렸는데 뒤처진 것만 같은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신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린 나이에 큰 성취를 한 사람들, 즉 얼리 블루머를 지나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얼리 블루머를 찬양하는 기사들을 앞다퉈 내놓고 최대한 일찍 많은 것을 이루는 것만이 성공인 것처럼 말하죠. 인서울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거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은연중에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라 치부합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여기고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 결과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입시 시험과 같은 평가로 아이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트 블루머, 늦게 꽃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트 블루머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늦게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재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레이트 블루머가 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게으르거나 패기 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레이트 블루머가 될 잠재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도 젊을 때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조급함 때문에 숨어있는 재능과 열정을 무시하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에 이르는 시점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전두엽 피질은 가장 늦게 완전히 발달되는 부위로 20대 중반 이후까지도 발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 전두엽 피질은 다양한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복잡한 과정을 계획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주관합니다. 다시 말해 18세에서 25세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책임 있는 판단과 감정 관리를 아직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시험 점수, 취업 면접 등과 같이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학생활 전후로 1, 2년 정도 휴가를 보내는 갭 이어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뇌 관련 검사에서 지능의 각 측면들이 서로 다른 나이에 정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 및 학습 능력은 10대에서 20대의 정점에 도달한 반면 사회적 이해는 45세, 언어 지식은 65세 이후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면서 패턴 인지 능력과 신경망들이 끊임없이 형성되어 젊은 시절에도 갖지 못했던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깜짝 스타 수전 보일은 48세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42세의 자신을 세상에 알렸고 유명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는 51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죠. 이들은 유명한 레이트 블루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레이트 블루머는 수백만에 이릅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조급해하지도 주눅들지도 마세요. 레이트 블루머는 길을 찾고 재능을 꽃피우는데 시간과 경험과 시행착오가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니까요. 나이를 뛰어넘어 잠재력을 발휘하는 법. 레이트 블루머. (1890년) 인디애나주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한 남자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17세까지 일자리 4곳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단순 노동직을 전전하며 갖은 일을 했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도 돈을 모으지도 못했다. 50세에 그는 켄터키주에서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또 한 번 파산했고 그 후 자동차에서 생활했다. 63세인 그에게 남은 수명은 당시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3.2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개발한 요리법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돈을 빌려 유타주에 식당을 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 그 음식점은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점 중 하나이자 KFC로 널리 알려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다. 샌더스는 74세에 회사를 $200만 달러에 팔았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00만 달러이다. 그는 90대까지도 계속해서 KFC에 조언했고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은퇴할 생각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능력이 닿는 한 이를 끝까지 써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다. 모지스 할머니로 알려진 안나 메리 로버트스는 75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01세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미술관에 전시돼 있으며 작품 판매액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노년이 되어서도 즐겁게 나이 들며 성공과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뇌과학자 데니얼 제이 레비티는 뇌과학계의 연구 결과를 심리학과 결합한 노화 연구 끝에
코치 원칙을 도출했다. 호기심, 개방성, 관계성, 성실성, 건강한 습관이라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코치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방식들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개방성은 낯선 장소나 음식점에 가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 2가지는 건강 및 장수와 높은 관련이 있다. 노년의 스포츠, 예술 활동 같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활기와 명민함을 유지한다. 상호작용은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일 중 하나다.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뇌의 거의 모든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스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실성은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게 하는 특성으로 평생에 걸쳐 키우고 개발하는 특질이다. 성실한 사람들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와 가정, 금융 관련 의무를 확실하게 다한다. 이는 장수와 성공, 행복과 큰 연관이 있다. 이 4가지 요소와 함께 식단, 수면, 운동 등의 건강한 습관이 더해지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노년에도 사회와 예술, 과학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코치 원칙을 모두 실천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나이를 물어보면 언제라고 답할까? 아무 걱정 없었던 8살? 온갖 활동을 즐기고 성에 눈 뜬 대학 시절? 갓 가정을 꾸린 시기? 틀렸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제일 많이 꼽히는 나이는 82세다. 뇌과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를 10살이나 20살쯤 높일 수 있다. 과학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노화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뇌과학의 힘. 석세스 에이징.